행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5월을 괜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따사로운 햇볕에 광합성하기도 좋고. 맞아요. 야외 촬영합시다 우리. 야외 활동 딱 좋죠. 네. 딱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더욱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다 챙기잖아. 어버이날 챙겼고 스승의 날 챙겼고 이제 또 더 무슨 챙길 말 거는. 있어요? 지갑 챙겨야 돼요, 지갑. 지갑을 단단히 꽉 여미고 있어야 돼요. 왜요? 나갈 일이 많으니까. 행사가 많아. 네, 나갈 일이 많아요. 이미 어버이날이랑 그런 어린이날 때문에 이미 나가서 네, 챙길 맞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맞는데 제가 네.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뭐죠? 우리 장병 여러분들 피부 챙기셔야죠. 피부. 이렇게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선크림 꼭 발라줘야지 피부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자외선이요. 여드름과 색소 침착의 원흉이거든요. 네. 아주 나빠요. 맞아요. 선크림 정말 중요해요, 진짜. 자외선이 피부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네. 특히나 장병분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니까 SPF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네. 밖에 나갈 일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 사실 그 군인 시절만큼 피부 관리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실 텐데. 일단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그리고 술도 자제하게 되죠. 그리고 피부 탄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 장병들에게 피부 관리 꿀팁 좀 주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요. 뭐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베개. 베개? 베개. 베개? 베개에 정말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 세균이? 득실득실하거든요. 어쩐지 네, 내가 피부 트러블이 조금 난다. 베개를 싶으셨나요? 잘 안 빨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꼭 빠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아예 수건으로 그냥 베개를 덮어두고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또 간식을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도 방법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과자라면 이런 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밀가루나 나트륨, 당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첨가물이 숙면을 방해하고 여드름의 아주 큰 또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쩐지. 자, 군에서 근데 피부 관리하기 네. 좋은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충성마트 가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효과 좋은 화장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꿀템들이 있나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부 관리의 기본인 선크림. 네. 충성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또 인기가 많은 건 바로 달팽이 크림. 맞아. 그쵸. 달팽이 네. 크림. 말씀하시는데 그 홈쇼핑 오늘은 그 홍보차 로 나왔습니다. 네, 달팽이 크림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줘도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특히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달팽이 크림 그쵸. 꼭 사오라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꿀템은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네, 시중에서는 한 장에 1,000원 이상 하는 마스크팩을 충성마트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안하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가성비 최고죠. 맞아요. 네. 자, 우리 장병들의 건강한 피부 응원하면서 오늘도 행복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2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보여! 충성 TV!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육군 특수부대 특전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DM이 엄청 많이 왔어요. DM도 아세요? DM을 왜 몰라요? DM. 디지털 앰뷸런스. 요즘 앰뷸런스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다이렉트 메시지 아닙니까? 다이렉트 메시지.
줄 알았어. 네, 행군기로 쏟아진 DM을 제가 몇 개 골라봤는데 DM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특전사편 너무 재밌었다. 다른 특수부대도 하겠지? 그리고 707이랑 007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DM도 왔는데 707이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핫하다 못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부대 편을 좀 진지하게 할 걸 그랬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저한테는 한 통의 메시지가 왔는데 네네.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공군도 특수부대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이거는 네. 아 너무 친한데요? 그렇죠. 누가 보낸지 너무 잘 알 것 누가? 같습니다. 누굴까?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데 진짜 도통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요. 아 우리 국군 아, 그쵸. 모두 다 챙겨야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특수부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부대 출신이었다면 평생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은 특수부대. 오늘은 어디일까요? 육군 다음이니까 공군? 자, 오늘 해군 특수부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해군, 네, 저한테 쪽지 보내신 그분 네.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다음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님? 제가 보내지는 그림을. 않았지만 이제 원래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렇죠. 편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공군 특수부대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해군 특수부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은 해군 특수부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딥시, 다이버, SSU, UDT. 유니티! 네. 필승! 해군 특수부대는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UDT 실 그리고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SSU 물같이 침투하고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는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있죠. 멋있네요. 해군 특수부대는 바다에서 특수전을 펼치는 부대잖아요. 대단하다. 바다에서 전투승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UDT랑 SSU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부대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UDT랑 SSU는 임무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네. SSU 같은 경우는 1950년에 창설이 되었고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친 해난 구조전대입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을 구조하고 선체를 인양하고 조난 잠수함을 구조하는 임무를 하고 있어요. UDT-SEAL 같은 경우는 1955년 창설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원래는 수중 파괴 임무만 수행했지만 현재는 적의 해안에 침투하여 특수작전, 폭발물 처리, 대테러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U는 바다의 구조대, 그리고 UDT-SEAL은 바다의 해결사인 거네요. 네. 그러면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SSU는 평시에도 국가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난 구조 작전을 펼칩니다. 또 심해 잠수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UDT-SEAL 같은 경우도 대간첩 작전이 발생했을 때 대테러 작전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대한민국 SSU는 세계가 인정한 넘버원 1티어잖아요. 1티어 심해 잠수 부대인데 이 1999년에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을 포화 잠수 기법으로 수심 147m에서 인양해서 세계 기록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깊은 수심에서 인양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UDT-SEAL 팀 같은 경우는 외국 유명 군사 전문지에서 소개하기를 세계 최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계 최강이라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 훈련 제의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야, 멋있다. 오, 이거 대한민국 특수부대 뭐 월드 클래스네요.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또 UDT 하면 딱 떠오르는 정말 유명한 작전이 있잖아요. 네. 아덴만 여면 모르면 단점이죠. 네. 너무 유명하죠. 네. 2011년에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 배 안에 한국 선원 8명도 같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우리 UDT 대원들이 급습해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이 전원 구출해낸 사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UDT라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네네. 당시 그 특수전단 요원들이 청해부대인데요.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은 국군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한 대테러 작전의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군요. 네.
자, 한편으로 이런 빛나는 업종을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네, 맞죠. 예, 저번 주에 특전사 훈련 중에 내륙 전술 종합 훈련과 천리 행군이 제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이게 조금 더 세지 않나. 이걸 말씀드린 순간 다들 놀라서 이제 뒤로 이렇게 자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이게 더 세다. 예.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발언이지 않나. 특수부대 출신들은 본인들 훈련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일단 들어보죠. 이제 먼저 UDT SEO 훈련의 경우는 이제 특전 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제 병사는 12주, 부사관은 24주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네. 기본 교육은 총 3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단련, 정찰 훈련, 특전, 전술, 그리고 종합 훈련이 있는데 가장 극한 훈련은 이 지옥주 기간에 있다고 합니다. 지옥주 기간.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지옥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지옥주. 맞습니다. 네. 무려 120시간을 안 자는 무수면 훈련이라고 하는데 와, 소름 돋았어. 그렇죠. 5일이죠. 어떻게? 이 기간에는 뭐 전투화, 뭐 전투복도 갈아입을 수도 없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네요. 와, 진짜. 근데 이게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훈련까지 또 받습니다. 대표적인 훈련이 7명이 200kg 보트를 이제 머리에 이고 도심, 산악적 구분하지 않고 이동하는 훈련인데요. 거의 보트로 시작해서 보트로 끝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주를 경험한 대원들의 이제 썰을 보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귀신 같은 헛것이 보이는데 이게 귀신마저 귀엽게 느껴진다. 인간 좀비가 된다. 이 훈련을 받으면 다른 훈련들이 그냥 소꿉놀이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들이 도망가겠다. 있더라고요. 훈련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네, 훈련이 힘들기는 한데 아무리 지옥주라고 해도 단 한숨도 안 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훈련 중에 잠깐은 쉬거나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풀 스케줄을 활동 때 하게 되면은 한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럼 진짜 거의 사람이 혼이 나가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부르고 나서는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거든요. 풀 스케줄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이제 그래서 지옥주 훈련을 겪고 나면 네. 퇴교하는 사람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반이 넘어간다고 해요. 아, 중독 포기하는 경우. 예, 그렇죠. 중독 포기하는 경우가 근데 반이 그럴 넘어간다고 수밖에 합니다. 없겠다. 그렇죠. 진짜. 근데 이제 지옥주가 끝나면 조금 이제 쉬는 시간, 양심상 좀 쉬는 시간 주겠죠. 네. 일주일간의 회복 훈련을 거치고 어. 이제 다시 또 생식주라는 아, 훈련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와, UDT 진짜 무서워. 네. 와, 지옥주를 하고 또 훈련을 해요. 그렇죠. 생식주는 잠은 안 자고 훈련도 받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더 힘들대. 밥을 안 줘요. 밥을 어떻게 안 먹어? 야, 인간적으로 밥은 줘야지. 어떻게 안 먹어? 예, 120시간 동안 500ml의 물과 소금만 지급되고 극한의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야, 진짜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생식주에 비하면 지옥주는 그나마 다행이네. 그쵸. 예? 저기 밥은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밥을 안 주면 뭘 먹어요? 뭘 먹어야 뭐 버티지. 그래서 이제 뭐 풀은 물론이고 네. 예전에는 뭐 야생동물이나 이제 곤충도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흙, 돌 빼고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또 먹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고생이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흙도 먹었잖아요. 진짜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죠. 놀이터에서 흙 먹고 나만 그렇게 놀았구나. 근데 진짜로 훈련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짜 한계를 체험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대원들이 평소에 이제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 뭐 구보, 달리기는 기본이고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훈련 끝나고도 그냥 체력 단련 계속 한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UDT 대원들은 하늘, 바다, 공중에서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은 전부 다 마스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특수부대 훈련을 배우러 가기도 하고 또 타 부대 장교들이 UDT 훈련 교육을 직접 받으러 온다고도 하네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도 괜찮은 건가요? 뭔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훈련받을 대원분들이 너무 걱정되고 그러네요.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네, 맞아요. 사실 걱정되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훈련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훈련입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아시죠? 네. 네. 네이비실 대원들이 받는 훈련과 실전 노하우를 차용해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훈련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에 지원하지 않았던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해난 구조전대 SSU 훈련도 궁금한데요. 딥시 다이버. 딥시 다이버 SSU의 병사는 네. 12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맨몸 수영, 핀 마스크, 스쿠버, 해상 인명 구조의 교육을 하는데요. 그중에 지옥 훈련은 80kg에 달하는 잠수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 체조와 핀 마스크 훈련입니다. 핀 마스크 훈련은 잠수용 고글을 착용하고 고글 안에 바닷물을 가득 담아요. 고글 안에 바닷물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버티고 밥까지 먹는 훈련입니다. 와, 말씀은 되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네. 조곤조곤 바닷물을 고글 안에 가득 담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상상만 해도 되게 무섭거든요. 뜨거워, 눈 뜨거워. 고글 안에 바닷물을 가득 담으면 앞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 숨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눈 뜨기도 괴롭죠. 숨은 여기는 가렸으니까 이제 입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중에서의 안전과 잠수의 기본기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훈련입니다. 또 우리나라 해군 잠수가 사실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또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SSU 잠수기법 같은 경우 수심 40m까지 내려가는 스쿠버 잠수, 40에서 90m의 심해 잠수, 최대 300m까지 내려가는 포화 잠수 기법이 있습니다. 300m. 포화 잠수 같은 경우는 공깃줄로 공기를 공급해서 잠수사의 활동 범위가 넓고 또 수심에 맞춰 신체 압력을 미리 맞출 수가 있어요.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기에 좋은 잠수 기법이기도 합니다. 미국 해군 다음으로 1만 시간 무사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게 이 포화 잠수 기법은 비록 이제 미국 해군이 처음 개발했지만 그 능력은 우리나라 해군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오, 너무 갑자기 너무 멋있고 갑자기 뭔가 이제 자부심이 들고. 차오르죠. 네. 근데 모든 업적지에는 강한 또 훈련이 따르잖아요. 네. 포화 잠수 훈련하는 것도 진짜 너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소연 씨가 정확하게 보신 게 포화 잠수 훈련이 그래서 매우 유명합니다. 고압 챔버를 이용해 잠수사의 신체를 심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인데요. 네. 수심 150m를 내려가 열흘 정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을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고 해군 심해 잠수사는 보통 300m 수심에서 14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포화 잠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SSU 출신 예비어 글을 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공포는 증가하지만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희열감으로 모든 또 난간을 극복한다고 해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듣고 알고 분명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바다에서 다양한 특수전을 펼치니까 기본적으로 수영은 기본적으로 잘해야겠죠? 수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평영, 자유형 200m 이상만 가능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지원하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체력과 수영 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선발하는데 실기 평가에서 체력과 수영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아쉽게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이제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소리죠. 네. 자, 또 다른 지원 자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SSU 선발 같은 경우 장교, 부사관, 병사를 통합해 연 1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준은 160에서 190cm, 시력은 0.3 이상, 그리고 수영 중에 평형과 자유형은 200m 이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UDT C는요? UDT나 SEAL 같은 경우도 SSU와 동일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UDT 같은 경우는 시력이 0.3이 아니라 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떡해요? 네, 그런 경우 라식과 라섹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죠, 가능하구나. 네,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라식과 라섹 수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는 3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오, 그래도 뭔가 합격한
시작할 수 있는 비법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 네, 꿀팁이라면 병사 말고 만약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꿀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데요. 네. 계열별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적용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물론 합격해도 훈련소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가장 큰 꿀팁은 뭐니 해도 뭐 악바리 근성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근성. 아무리 사실 체력이 좋고 수영을 잘해도 악바리 근성이 없으면 버티기가 사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습니다. 네. 이 모든 훈련은 강인한 정신력, 악으로 버티고 깡으로 버티고 그리고 전후회로 버틸 것 같아요. 특히 특수부대 이 전후회가 유명하잖아요. 알아주잖아요. 맞아. 진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면 없던 전후에도 너무 네. 생길 것 같아요. 맞아. 원래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니까. 맞아요. 네, 소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UDT 대원들은 전역 후에도 애국심과 전후회를 몸소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전후회 소속 예비역들이 작년 독도의 날을 앞두고 2인 1조 릴레이 형식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90km를 헤엄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에 도착하여 대형 태극기와 16개국 국기를 펼쳤는데 이거는 일본의 독도 망원을 규탄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아, 멋있다 진짜. 아니 전역하고 나서도 이렇게 멋있으면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또 전후회 하면 또 해군 중에서도 역시 또 해병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제3대 조직이 있는데 고대 교우회 그리고 호남 향후회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해병대 하면 또 단결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 해병대 전후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뭐 방범 순찰이라든지 뭐 교통 정리라든지 급식 봉사 같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해군 특수부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병대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 그 매니저가 또 해병대 맞다,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네. 준비팀장 얘기했어. 해병대 병과 중에서도 수색대 지원율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네. 해병대 수색대에서 10명을 모집하면 약 300명 정도가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30대 30. 해병대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왕 해병대 간 김에 가장 힘든 부대 해병대 수색대에 가자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쵸, 맞아. 예. 그래서 귀신 잡는 사실 해병대라는 말처럼 해병대가 진짜 힘든 훈련 때문에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부심이 생기는 거고 이왕 힘들 거면 홈나게 힘들어 보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해병대가 이미 특수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죠. 워낙 뭔가 이미지가 특수하고 맞아요.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특수부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해병대 특수부대에는 수색대와 특수수색대가 있습니다. 수색대는 해병대 본대가 상륙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적의 거점에 침투해서 정보 수집, 주요 시설 파괴 등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특수수색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수색대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테러 임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병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시에는 해상 선박 보호, 검문 검색, 특수수색대는 지상과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훈련 과정은 이제 UDT 훈련 과정이랑 이제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한 훈련이 바로 지옥조 훈련입니다. 또 지옥조. 네, 그 안에서도 코브라 골드 훈련이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 뱀? 모르겠어. 뭘까요? 진짜 모르겠어. 지옥주 한다고 하니까 뱀 잡아먹는 막 그런 거. 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밀림에서 생존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게 태국에서 시작돼서 코브라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훈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코브라 같은 맹독성 파충류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네. 식용 가능한 과일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해서 미국, 태국의 해병대 장병들과 연합 군사훈련을 펼친다고 하네요. 네. 왠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차오를 시간입니다. 예. 점점 찬다. 예, 점점 찬다. 예, 지상군 정규 부대로는 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건데 우리 해병대 수색대가 참가국 중에 유일하게 목표 시간에 정확히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그 능력을 또 찾아받기도 했답니다. 참.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에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해병대 수색대는 UDT 훈련처럼 육해공 훈련을 모두 다 하는 부대입니다. 네. 작전 지역이 적진 깊숙한 곳인 만큼 고공 침투, 공중 기둥 습격 훈련, 강화 훈련, 바다에서는 고무보트를 활용한 기습, 장거리 수영 침투, 그리고 지상에서는 각종 산악 훈련, 설안주 훈련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병 중에 해병 대한민국 1%라고 하는군요. 자부심이 있을 만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해병대 평생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병대 수색대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이제 먼저 신장 170cm 이상, 체중 62kg 이상, 시력 0.8 이상, 수영 200m 이상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덧붙여서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는 보통 병과를 선택할 때 수색 계열을 일지망으로 선택해 지원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체력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고 2차 훈련소에서 체력 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이 체력 평가에 통과한 인원들만 수색대 교육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해병대도 가산점이 붙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이 역시 꿀팁이 있습니다. 병사와 부사관 모두 다 있는데 영어 성적, 기술 자격증, 무도 유단자, 국가 유공자 등 가산점이 붙는 항목들이 매우 많으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해병대 사령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어 성적도. 자, 우리 TV를 시청하는 예비 특수대원들이 해군 특수부대 전역 후 비전이나 뭐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크게 하사 임용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구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스쿠버든 수상 임명 구조 기능사든 뭐 잠수 기능사든 위험물 취급 관리사 등 다양한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과 해외 유학, 또 훈련, 또 파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관련 업종으로 취직이 가능한데 이제 특별 채용이 부여되어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해양 경찰 특공대 같은 경호나 구조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힘든 훈련을 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대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잠깐요. 다음 주에 그럼 정말 공군하시는 거 맞나요? 네. 네, 당연하죠. 그럼요. 공군 특수부대표를 아유. 어떻게 빼먹어요, 저희가. 우리가 공군을 어떻게 빼먹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자, 다음 네. 주 공군 특수부대 편이 이어지니까요. 우리 김수영 주인님의 맹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너무나 알찼던 충성TV 특수부대 편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성TV도 끝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행군기 SNS로 재미난 사연 보내기,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해병대 구호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두 번째 차렷, 경례, 필승!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행,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굿바이.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한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박살이 나. 0.08%, 0.12%. 1%? 아무래도 제가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뭔 소리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럼 이 두 병사들 중에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어느 휴일 오후 한적한 시골 국도엔 차가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차선 두 개를 물고 가는가 하면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긴 합니다. 왔다 갔다. 이거 좀 냄새가 나죠? 네. 이상하죠? 냄새가 나는데요. 네. 한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고 난
한 건가요? 맞아요. 중앙선 반대편의 가로수를 바꿔서야 멈춰선 그 차.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도로에 다른 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일단 네. 오후라고 했으니까 제발 음주운전은 아니길 네. 바랄 뿐입니다. 네. 사진 보시죠. 와. 박살이 나. 야, 아니 꽤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의 검사가 이루어졌죠. 여기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아, 혈액 관련 검사지인데, 여기 보면 0.08%, 0.12% 1%? 혈중 정도면. 알코올 농도예요. 저기 많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근데? 정도면 뭐 거의 만취 상태라고 0.1이 넘으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만취 상태 그냥 음주운전이죠. 네. 냄새가 났던 게 맞았네. 네. 이 정도면 근데 수치가 꽤 높아서 뭐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사고 차량은 지휘관 차량.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은 A 병사와 B 병사. A 병사는 운전병이었고 B 병사는 아니었어요. 둘 다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었죠. 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차가 아까 지휘관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병사들만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 무단으로 운전을 한 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됐어요. 아무도 이들에게 차량 운행을 허가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나갔을까요? 위병소의 근무자들에게 돈을 얼마간 몰래 찔러주고 몰래 차를 운행했던 겁니다. 그럼 이 두 병사들 중에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아니 근데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냔 말이에요. 진술은 이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리고 반주로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싶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많이 마셨다.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마셨으면 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어. 진짜 술이 무서운 게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힘들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운전병이 반주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사람은 물론이고 동승한 사람도 이제 처벌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누가 운전을 했냐라는 거죠. 먼저 A 병사. A 병사는 운전병이었죠. 네. 처음에는 A 병사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했어요. 왜? 현재 운전병이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뭔 소리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요, 뭐 아무래도 익숙한 차니까 A 병사가 운전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B 병사 역시 조사를 했어요. 네. B 병사는 자기가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오히려 A 병사가 운전하는 거를 목격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A 병사가 운전을 한 게 맞겠네요. 두 사람의 진술도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죠. B 병사는 원래 보직이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보직이 변경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일단 발뺌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수사관이 B 병사를 보니까 낯이 익어요. 사고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보다. 몇 달 전에 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출장을 가요.
운전병도 물론 동행을 했죠. 그런데 업무가 끝나고 간부의 사적인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운전병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야, 좀 추워도 신호 끄고 있어. 공회전 환경에도 안 좋아. 환경은 그래도 신경을 썼나 봐요. 환경은 신경 썼지만 사적인 자리 운전병을 대동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자정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때 간부가 술집에서 나오고 운전병을 이제 드디어 업무가 끝났다는 생각에 당연히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똑똑 창문을 두드립니다. 나 그 2차 간다. 아유 취했네. 얼큰하게 취하셨네. 내일 오후에 나갈 거니까 너도 같이 마시자. 인사해. 선배야. 오, 간부가 취해서 기분이 좋았나 보네요. 그렇죠. 많이 드실 거죠. 운전병한테도 같이 마시자고 2차 가서. 네네네. 오. 간부와 함께이기도 하고 운전 부담도 없다 보니까 운전병도 함께 술을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침부터 부대에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아까 분명히 오후에 나간다고 네네. 했었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부대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간부는 급하게 운전병을 호출합니다. 빨리 부대 돌아가자고 말이죠. 어제 술 같이 마셨잖아요. 엄청 마셨죠. 네. 근데 찜찜하긴 하지만 부대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또 잠도 어느 정도 잤겠다. 괜찮겠지 싶어서 차를 몰게 된 운전병. 그런데 이 아침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운전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술이 안 깼을 텐데. 그치. 마셔라 부어라 했을 거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게 술 마신 다음 날 운전하면 안 돼요. 이게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는 이게 괜찮지가 않거든요. 절대로.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고 벌금까지 냈다고 해요. 그 운전병은. 그리고 기피하는 보직으로 변경이 된 상태였는데 이 운전병이 바로 아까 말한 비병사였던 겁니다. 근데 뭔가 간부가 마시라고 해서 마셨을 텐데 조금 억울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고 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고 직후에 두 사람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고 사고 난 지역 인근에 CCTV는 사각지대여서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또 사각지대였군요. 이게 차가 저절로 굴러간 건 아닐 거고 누군가 분명 운전을 했으니까 사고가 났을 텐데. 야, 이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예.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네네. 역시. 그래서 이날 운전한 사람은 비병사. 아이고. 사고 당시에 터진 에어백에서 DNA 검출을 했거든요. 대박. 어떻게 그런 생각. 운전석에 있는 에어백에서 비병사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역시 과학수사. 너무 듣는데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어서. 역시 근데 범인은 반드시 잡히네요. 흔적을 남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질을 들이대니까 비병사가 이제 아무 말 못하죠 이제. 그러더니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상태여서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답이 없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는 약간 괘씸죄 아닌가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그 상황은 안 됐지만 운전을 안 했다고 발뺌을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참. 네. 비병사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A병사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 진짜 근데 이 과학 수사 대단합니다. DNA 검사. 예.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근데 진짜 음주운전 한 것도 괘씸한데 그거를
거짓말까지 하니까 맞아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근데 같긴 이게 해요. 진짜로 술을 먹고 다음 날 안 깨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마셔요. 저도 전에 직장을 다닐 때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술이 안 깨니까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워낙 체질도 다르고 똑같이 먹었는데도 다음날 완전 멀쩡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고도 그게 진짜 오래가는 또 사람들이 간 있거든요. 해독 능력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아니다 싶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안 하는 게 답이죠. 맞아요. 네. 가장 좋은 건 그 술자리에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게 사실 그러니까. 가장 좋습니다. 원인을 아예 그냥 맞아요. 제거를 해버리는 거. 맞아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에서도 문제고 군대에서도 문제고 네. 이 음주운전 정말 뭐 아.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음주에 좀 관대한 면이 있어요. 맞아요. 술에 관대. 네. 맞아요. 뭔가 맥주 딱 한 잔만 마셨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흘러가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정말 좀 답답해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술 마시고 헤어질 때쯤 돼서 뭐 대리 불러준다고 하면 야, 나 운전 경력 10년이야. 필요 없어요. 자신감 버려야 된다니까. 집이 바로 이 앞이야. 하면서 그냥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꼴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내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의 가정까지 진짜 박살을 낼 수 있는 진짜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모를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는 네. 사람이 꼭 다시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감정의 둔감화라는 심리와 감정의 둔감. 예, 목적 단기 이 경향성이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감정의 둔감화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네네. 막상 한번 해보니까 쉽거든요 이제. 이제 별거 안 거든요. 안 걸리고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처음에 느꼈던 그 두려움의 감정이 점점 둔해져요 이제. 아니,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예요? 뭔가 용어가 좀 어렵던데요. 목적 단기 이익 네.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적 이거- 단기 이익 경향성. 이익 경향성. 몇 개 단어인가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걸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인지를 따져봐요. 생각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벌금 내면 뭐 괜찮다. 라고 이런 심리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거나 운전대를 또 잡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진짜. 근데 저는 군에서 음주운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간부들 말고는 일반 병사들이 부대에 개인 차를 소유할 수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관련 사고가 터지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군 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들이 몰래 지휘관 차량을 끌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술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잖아요. 바로 잡아야 현장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긴 한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네. 빵 헬프콜 1303 1303 역시. 네, 그래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사히 복귀했다고 음주운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네네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법으로 이런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게 했으면 좋겠어. 이번 사건의 두 병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딱 한 잔만 먹자가 한 잔으로 끝나는 적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술이라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예요. 술에는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한 것처럼 대뇌 피질이 마비가 되고 네. 우리가 자제력이라고 하는 억제성 조절 작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신경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맞아. 네. 한 잔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결정이 났어요. 맞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네네. 한 모금에서. 그러니까 운전을 할 거라면은 정말 술은
입에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차를 가져왔으면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죠. 맞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예전보다 요즘에 그 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래도 높아졌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어요.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0.03%가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지 알고들 계시나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수치로 사실 보면. 이게 식사 중에 그냥 한 잔, 두 잔 이 정도만 마셔도 그래요?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아까 아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대 자체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그 말이 떠올랐는데 음주운전도 말이 안 되는데 군용차를 몰래 타고 나간다? 이거는 상식 밖에 그것도 지휘관차잖아요. 무식이 완전 하늘을 찌르는 행위예요. 취하기 전에 끌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하기 전이겠네요. 너무 대담해. 이게 이건. 모든 부대의 특성을 보면 운전병이 단독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위병소를 일단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병소 근무자랑도 같이 짠 거죠, 이제. 네. 서로 막 봐주고 그랬겠다. 아마 이 사건의 장병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든 처음에 실행에 옮기기가 맞아. 어려운 법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그 A 병사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운전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 상황이 저라면 일단은 기억이 안 나니까 발뺌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한 것 같다. 근데 A 병사가 진술했을 때는 약간의 긍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건 무슨 심리 이게 상태인가요? 뭔가 만약을 뭔가 대비한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자백하면 나중에 뭐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뭐 약간 뭐 이런 심리.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려면 술을 마시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의 만취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부정을 안 하고 계속 소극적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아마 비병사에게 부탁을 받고 뭐 갖지 않은 의리를 지키겠다고 뭐 이런 그릇된 심리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근데 비병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건 약간 억울할 것도 같은데 본인 의지로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부가 마시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뭐 네. 잘한 건 아니지만 네. 비병사 입장에서도 사실 진짜 시킨 대로밖에 한 게 없거든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술 마시라고 해서 마시고 부대 돌아가자고 해서 한 건데 몰고 가. 걸린 건 음주 단속에 걸린 B잖아요. 도대체 왜 사적인 술자리에 운전병을 대동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근데 아마 운전병을 대동하고 나간 간부는 지휘관급이나 아니면 고위직 간부였을 것이라고 네. 보여요. 초급 간부들은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간부들도 아마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하. 습관적으로 운전병을 따로 불러내서 일을 시켰을 거죠, 이제. 감정에 둔감하죠.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불법 내지는 병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관 말을 듣다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거네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도 해독이 안 돼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이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나 어떤 사정이 있든지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음주운전에 해당이 합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처벌을 받는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면허 정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또 간부가 좀 얄미운 게 그 비병사가 술이 같이 마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깼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차를 빨리 몰고 오라고 시켰는데 이거 처벌할 수 없나요?
이 경우 간부의 행동은 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음주운전에 방조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병사가 간부에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같이 술을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저 술 덜 깬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어떤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 1303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병들은 간부랑 같이 일하다 보면 그 명령에 불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육군은 간부 직접 운전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상 업무 및 지원용 차량의 운전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으로 간부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일상적이게 될 겁니다. 또한 소장 이하로는 차량을 선별 제공하여 바짝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잘 시행이 돼서 직접 운전하시는 아주 쿨한 간부님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건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좀 보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음주운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약간 뭐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렇게 안타깝진 않아요. 맞아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안타깝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사실 본인이 운전을 또 했으면서 또 A 병사한테는 또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전우한테. 맞아요. 전우한테. 아니 치사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처벌을 일단 모면하려고 궁여지책이었겠죠. 운전병이 현재 아닌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교체를 당했잖아요. 네네. 이제 또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게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병사가 군용 차량을 몰래 빼돌려서 밖에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둘 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비병사는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거짓 진술한 비병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병사의 죄질도 무겁고 형량도 무거울 것 같은데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병사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형사법상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고 군 안의 징계 규정상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상 강등에서 정지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서 강등까지의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A 병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병사의 경우에는 일단 만취 상태이고 의식이 만약에 없던 상황이 진실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고 통상적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자 곁에서 동승한 것만으로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음주운전에 실수는 없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핸들 앞에서 운전대 앞에서 항상 경각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이제 차렷! 경례! 해군!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악연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뭘까요? 뭐야? 이네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심하게 다친.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성TV 특수부대 편. 아주 반응이 장난이 아니죠.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특수부대의 꽃이죠. 존재 자체가 미라클인 공군 특수부대 편입니다.